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 역시나 엔비디아는 뭐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뭐 시장의 기대치를 다 충족시키고도 가이던스가 좋았는데 실적이 좋았는데 국내 반도체주는 왜 못 오릅니까? 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나왔던 뉴스들 모두 다 종합을 해본다 했을 때 네. 어떤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는 저도 박사님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투자라는 게 투자분들의 심리를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을 때 어떤 투자분들의 뷰도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국내 정규자임 이제 지나가면서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떤 투자분들 투심을 만족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장부터 국내 시장 개장 전까지는 이 엔비디아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젠슨왕 CEO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침 7시, 8시 사이에는 엔비디아 CEO가 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런 뉴스 실적 발표랑 뉴스를 봤을 때 투자분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지만 보수적으로 작용한다고 해도 뭐 엔비디아 뭐 후퇴표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결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 뉴스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그래도 70% 증가했고 이 미국의 증권가에서 나온 데이터에 약 3.3%를 상회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동안 140달러, 150달러 돌파 못하고 뭐 120달러 중반까지 왔다가 실적 발표 3시간 전에 갑자기 6% 반등하더니 이제 애프터장에서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결과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기대치는 만족을 시켰지만 투자분들께서는 최근 실적 시즌에 어떤 유동작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따라서 차익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투자 이 방향성은 들쭉날쭉합니다. 뭐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한 기업도 있고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뉴스가 혼절로 보이면서 투자분들 투심이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시기를 조금만 늘려봤을 때는 반도체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AI 투자가 이제 줄어드느냐 이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좀 줄일 거란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우려들은 적어도 반도체 전반 우리 반도체 얘기하기 전에 AI에 대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을 하게 됐을 때 역시나 뭐 딥시크 충격을 확인했더라도 별 이상 없다. 네, 그렇게 봐야 되나요? 네, 저는 단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다도 제가 절대 수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익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제가 거의 서너 달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엔비디아가 끝이다라고 판단했으면 박스권을 이탈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지지하는 모습이고 근데 주가는 뭐 횡보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건 사실이죠. 엔비디아로 수익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추가 매수 이제 수익 보고자 엔비디아 꾸준하게 매수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지금 가만 보면 엔비디아가 거의 1년 전에는 퍼가 80에서 90이 넘어갔었는데 현재 실적 발표 이전에는 퍼가 35 정도 되더라고 35, 36 정도. 근데 오늘 실적 발표 봤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가는 뭐 최근 일주일 이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지만 분모인 단기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갔을 때는 퍼는 더 떨어졌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 블랙웰도 잘 팔리고 있고 향후 나오는 모델에 대해서는 뭐 HM이라든가 뭐 액침 등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AI로 왔을 때는 제가 최근에 한 2주간 나왔던 뉴스를 봤을 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MS가 투자를 줄일 원래는 정말 재밌는 건 저번 주 후반부에는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주말간에는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MS가 올해 800억 달러의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800억 달러 투자가 다 사라질 수도 있고 800억 달러 중에 일부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퍼센트를 줄일지 모르기 때문에 25%에서 50% 줄인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로 하면은 116조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계산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116조 중에 25% 줄면은 한 30조, 40조 정도고
반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뭐 마이너스 60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이 AI에 대한 투자는 줄어든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애플도 튀어나왔고 메타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마윈의 알리바바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 75조기 때문에 이미 MS가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최대 커버리지를 넘어서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4년간 714조 원이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 4를 하면은 거의 한 180조 정도 되죠. 1년에.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도 280조 원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랑 플러스 합했을 때는 플러스가 더 큽니다. 근데 이 투자가 재밌는 것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방송을 대본을 만들기 위해서 뉴스를 정리하는데 메타라는 걸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25년 2월 26일에 280조 원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다고 메타 이야기를 했는데 3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은 2022년에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했다가 2주 뒤에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 데이터를 저는 데이터 맹시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어떤 성장성에다가 그다음 계산기 두들기고 저평가냐 아니냐 판단하고 그럼 기술적 위치랑 수급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탑픽을 정하듯이 지금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서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큰데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니까 투자분들께서는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요 투자를 하겠다는 금액이 100% 확실한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AI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있냐 없냐로 물어보시면은 성장성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씩 차익실현 나오고 우리가 가장 이 AI나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 쪽을 투자하는 참고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으니까 지금 당장 뭐 강력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가 이제 문제인데요. 뭐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작년에는 엄청나게 시세를 냈고 네. 올해는 좀 쉬는 동안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는 것 같더니만 요즘은 둘 다 좀 흐릿해, 그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은요. 한 1주 전이나 2주 전까지는 확실하게 SK가 강했다가 최근 2주간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간에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매도가 나왔지만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약간 지키는 모습 그런 정도 확인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평가할 때 실적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분기, 3분기, 4분기 어떤 실적이 향상되는 모습보다는 기대감을 주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 편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를 그러면 사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신 질문에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이미 삼성전자를 비중 10% 이상 갖고 있을 때는 추가로 사시기보다 그냥 관망하시면 되시고 아예 한 주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셔도 되시는데 삼성전자를 보유하실 때는 한 석 달 정도 지켜보시고 석 달 이상 가져갈지는 이 삼성전자 갖고 온 뉴스를 보고 드라이빙 걸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HBM과 관련이 실적 대부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이제 휴대폰 있고, 네. AP도 있고 가전도 있고 이제 뭐 낸드 플래시도 있는데 실적이 모바일도 1분기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바일은 그대로 있고 그다음 파운드리 적자 전환됐고 낸드 플래시도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조금씩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로봇도 띄웠고 뭐 AI도 띄웠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관련 있는 전공정 장비들도 띄우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이러고 다녔어요. 삼성전자는 자기 주가보다 자기 밸류체인 주가는 정말 잘 띄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삼성전자가 밀고 있는 게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됐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갤럭시 25가 이제 CS2025 이전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됐는데 잘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잘 팔린 분이 실적 발표가 이제 2025년 1분기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AP가 잘 팔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사업을 재개한다고 했었고 그 기세를 모아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착공한다는 뉴스 나왔고 그 가운데 스타게이트에 이제
이제 합류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SK하이닉스보다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는 기술적 위치나 수급 등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공략이 가능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세네 가지 모멘텀이 실적으로 반영돼야지만 드라이빙을 걸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런 것들 체크를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이 낫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SK 하이닉스만 가지거나 삼성전자만 가지거나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 분위기인데 근데 뭐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 다 버리긴 그렇죠.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섹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는 구분을 해드리면 당연히 완성 메모리 메이커들은 당연히 적금 넣듯이 모아가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네. 제가 꾸준하게 HBM이랑 장비 쪽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HBM이나 장비 쪽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변동성은 유리기판, CXL, 온디바이스 AI 기판주들, 그 다음에 액침 냉각 이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선호를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실적이 보여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SKC가 일단은 6월 달에 양산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아무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리기판은 SK하이닉스 가장 필두적으로 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를 이기고자 CXL 관련해서는 뭐 CXL 3.1 출시해가지고 이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차세대 SSD를 다음 달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보다 속도 2배 이상의 물건을 출시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팔릴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 좋아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 뭐 어디 뭐 모임에 참여했다, 뭐 스타이트 조합에 참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러면 수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는 드라이빙 걸 수 있고 그러기 전까지는 좀 매매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적극 매수의 그 시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약간 지금은 트레이딩 성격에 짧게 보자는 거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더 낫고, 네. 단기적인 변동성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네. 그게 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럼 소부장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들이 좋아요?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네. HBM 쪽을 정해왔고요. 오늘 시장상 보시면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이기 때문에 좀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그나마 좀 HBM 쪽은 괜찮았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이 기자분들께서 쓰시는 평가대로 나왔을 때는 이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온기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고 유리기판이랑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뭐 유리기판 뭐 피로틱스나 뭐 액침 냉각이나 삼성공조 이런 종목들도 바닥 대비해서 거의 뭐 50% 60% 올라간 상황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과 같이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오늘 반도체 중에서 강했다라고 판단하는 종목은 좀 HBM 쪽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는 HBM에서는 탑픽을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당연히 실적이 나오는 건 TC 본도 쪽이다라고 네.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업황을 완전 태동기랑 성장기, 성숙기, 뭐 이제 뭐 과열기, 세태기 이런 식으로 분류해 드리는데 HBM 같은 경우는 성장기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우리는 실적을 봤으니까 성장기 초입인데 약간 성장기 중반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로는 어떤 독주하는 기업이 나오고 그 독주하는 기업의 밸류체인이 나오고 이 밸류체인 실적을 보면은 성장기 초반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경쟁 기업이 나타나면은 저는 성장기 이제 중반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포화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뭐 성숙기라든가 이제 과열기로 이제 분류하시는 분 계신데 지속적으로 이 한미 반도체 위상을 흔드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세미텍 원래 하나 정밀기였고 원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였는데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하나 비전으로 이름 바꾸고 그렇죠. 하나 정밀기기도 하나 세미텍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아 이거 쫓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 세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고 하나 비전에 이제 자회사로 들어있죠. 근데 이 하나 세미텍에서 만들고 있는 TC 본더가 한미 반도체랑 기술 격차가 한 3년 정도 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가 HM3 16단 시제품에 이제 TC 본더를 한미 반도체 거는 물론 쓰고 있지만 이 ASMPT라는 곳에서 장비를 30여 대
반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검토 단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가 제가 수급동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5일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화 비전은 박스권에서 상승 나온 다음에 약간 좀 물량 소화하는 느낌이고 한미반도체는 상승했다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는 뭐 안정성을 보냐라고 하시면은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방송을 이제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께서 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한화 비전을 말씀드리고 저는 역시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물려도 실적 나오는 기업이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한미반도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밀고 다니는 종목이 뭐 PSK 홀딩스나 이오테크닉스나 막 파크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 좀 매도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처럼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 종목들은 눌림목 만들었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 지켜준 종목이 오늘 HBM에서 한 4종목 정도 있더라고요. 15종목이 밀리고 4종목이 양봉을 보여줬는데 그중에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매출이 주였다가 2024년부터 SK하이닉스 매출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전반 기업부터의 제품 다변화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물론 장비 기업이 견조한 수준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 이상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에 어떤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전공정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입증됐다고 평가되고 있고 이 증권가 리포트에서 나오는 제품 다변화를 통한 실적 퍼포먼스가 올해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돼가지고 오늘의 제 반도체 탑픽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제 전공정에서 보면 뭐 웨이퍼 쪽이나 뭐 약간 검사 장비 이런 쪽인 것 같은데요. 광막도 좀 있고 이게 HBM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전공정이죠. 우선은 이제 전공정이라고 하더라도 HBM의 공정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를 넣기 때문에 저는 HBM 관련 종목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테슬라는 주가는 보면 좀 헤매고 있는데요. 네. 효율부 수장이신데 뭐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일단 자동차 판매 이런 게 부진하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이제 기대하는데 그런 쪽은 잘 뉴스가 안 나오고 확연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최근에 움직임들이 뭔가 좀 바닥을 이제 나온 것 같은 느낌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기술적으로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랜만에 공매도랑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매도 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은 한 3에서 5% 정도 되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예전에 활발했을 때보다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매도 금액은 많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거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정 부분 시스템에서 이제 뭐 그쵸. 나올 수 있는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동성 공급자만 하고 있고. 유동성 공급자. 그래서 공매도가 조금씩 있군요. 네. 근데 정말 놀랐던 거는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PM, LNF 이런 종목들의 공매도를 봤는데 6개월, 9개월 전보다 공매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개월 전에 공매도가 100만 주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량이 한 25만 주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70% 80% 밀렸다가 바닥권에서 한 15에서 20% 올라왔는데 공매도 물량이 4분의 3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 환매수는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건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뭐 공매도가 이제 3월 말에 재개가 되니까 2차전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 기세를 좀 살려가지고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 믿을 거는 좀 테슬라랑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로봇 쪽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이 어떤 글로벌 IB들이 내놓는 리포트를 참 찾고 있는데 SNE 리서치 말고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리포트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진투자증권의 한 이사님이 또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 덕분인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SNE 리서치에서 전기차 판매 동향에 대한 리포트랑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전 세계 국가별 이 배터리 기업에 대한 점유율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동향보다도 우리가 2022년, 2023년 봤을 때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매년 20%씩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 맞더라고요. 중국 시장을 포함하면 20% 성장한 게 맞는데 중국을 제외하면 6% 성장한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토탈 판매 대수의 60%가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떤 기대감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사기는 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LF 배터리가 강세를 엄청나게 보이고 있습니다. CATL은 여전히 점유율을 1등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이었었는데 이번에 저번 주에 나온 리포트 보니까 3위를 밀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3등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랑 SK온이 지금 파나소닉 밑에 7등과 8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저점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매매는 가능하시되 매매 관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매매 관점이 아니라 드라이빙을 걸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 여부를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리튬 가격은 아직 뭐 횡보를 하고 있고 그나마 고맙게도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뭐 기업이라든가 토요타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수주를 주고 있지만 수주 금액이랑 이 공급 계약 기간으로 나눴을 때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입장에서 저는 2차 전지를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네. 매수를 하시되 삼성전자처럼 내가 이미 과한 비중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기 맞고 내가 2차 전지를 다 매도하고 없는데 신규적으로 접근해볼까라고 하신 분들은 매매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사실 아직까지 실적이 뭐 뚜렷하게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실적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계속 이제 견제해주고 있다는 거와 함께 기대감들이 지금 이제 ESS 쪽 그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쪽에서의 그 휴머노이드 쪽으로의 가능성 이건 사실은 약간 기대감인데 그죠? 일단은 ESS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래서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봤을 때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왜냐면은 리포트 발간되고 실적 발표했을 때 이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매번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분기랑 3분기 AMPC 포함해서 흑자 나왔다가 4분기에는 AMPC 포함하고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왔고 SK온 같은 경우는 박사님 덕분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인지했고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다 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그러면은 SK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품률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막 매일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SK온 양품률이 뭐 80% 이내 들어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 양품률 80%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터 배터리 다음 달에 개최될 인터 배터리에 참여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각형 배터리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468 배터리 뉴스 나왔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그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우주선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배터리 이런 기대감이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뉴스가 나왔고 이런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너가 바라보는 이 종목들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적정 주가를 보통은 뭐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가 수익 비율 뭐 업종 퍼 대비 아니면은 경쟁 기업 대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12개월 선행포가 120 정도 되고 에코프로 BM 12개월 선행포가 400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70 정도. 그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는 14,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120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주가 수익률이 고평가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고평가냐 아니냐 논할 수 있지만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퍼가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뭐 한병화 이사 말씀하셨지만 뭐 시장에서는 그동안 2차 전지에 사실은 쩔어 있었는데 그죠? 네. 이제는 올해는 좀 다를 거란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먼저 보는 것들은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셀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쪽 이거 그 다음에 보면 그래도 뭐 양극재 쪽인데 네. 팀장님은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게 전고체 쪽이라면서요? 네, 우선 저는 만약에 내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이 조금 몰린다, 소형주 쪽으로 몰린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ESS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중국에서 자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곧 출시를 한다고 하고 있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게 이미 자율주행 택시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돌아다니고 있고 중국에서도 돌아다니고 있으면서도 지금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는 택시 기사분들의 이제 이 자리까지 위협하면서 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농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비중을 자율주행 택시 비중을 줄이자. 만약에 제가 어차피 뭐 중국이나 미국 현지를 안 가니까 이 자율주행 택시로 인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야 이거 자율주행 택시 못 타겠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제가 못 본 거면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2차 전지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테슬라 뉴스는 매일 찾아보고 있고 자율주행 택시도 매일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율주행 택시가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코엑스나 청주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고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 택시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보시고 말씀드릴 건데 중국에서 다음 달에 첨단 자율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부정적인 의견은 좀 안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SK 아이테크놀로지랑 엔캠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엔캠 같은 경우는 2년 전, 3년 전부터 북미에다가 이제 전해 공장을 뭐 캐파 4배 이상 증설시킬 수 있는 뉴스가 나왔고 이렇게 4배 이상의 캐파를 증설한 이유는 당연히 전방 기업부터의 수주가 있어서 짓는 거 아니겠냐 이런 분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 북미의 공장이 완공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SK 아이테크놀로지 엔캠이랑 올해 2025년에 전해 가지고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정말 2차 전지 뭐 리튬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ESS 쪽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또 양극재나 하이니켈 배터리만큼 퍼포먼스는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ESS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워낙 이 전기차 판매로 인해서 실적을 많이 까먹었는데 ESS 배터리 관련했을 때 실적이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향상된 거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은 실적 퍼포먼스에 비례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ESS 배터리의 실적이 나올 것 같냐 아니냐 그러면 전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러면 2차 전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만큼 ESS에서 실적이 나올 것 같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매매 관점을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뭐 양극재나 리튬 이쪽이 안전해 보이고 오늘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전고체 배터리를 보려고 한다. 전고체는 사실은 가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오르잖아요. 이제 전고체는 그죠? 네. 근데 뭐 최근에 며칠은 어제 오늘 전고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가 이슈가 있어요? 인터 배터리인가? 그렇죠. 인터 배터리도 네.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 인터 배터리 이야기 그다음에 네. 비아디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아디에서 내놓는 포부가 그렇게 허구적이거나 오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했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왔고 제가 오늘 CIS랑 레이크 머티리얼즈 중에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씀을 드릴 건데 CIS랑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한 15% 정도 그 다음에 한농화성이랑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 바닥 대비해서 한 30% 40%도 올라왔는데 전고체 배터리라고 쳤을 때 종목이 한 15개 20개가 나오는데 가는 종목만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네 종목 이 5개 종목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뭐 전고체 배터리라고 쳐보면은
뭐 미래 컴퍼니나 뭐 예전에 뭐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간 장비를 만들겠다라고 말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수급이 이 네다섯 개만 몰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 종목 쪽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인터 배터리에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를 할 것이고 일단 상용화 시점은 2027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 시점이 203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했을 때는 삼성 SDI가 비아디보다 앞서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게 현대랑 삼성이 로봇 전용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로봇 전용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예. 탈부착식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실적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런 기업이잖아요. 네. 전고체 가운데서 관심 기업은요. 네, 우선은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한농화성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일간 변동성이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등,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가 2등이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 기업이 확실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랑 CIS랑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이 기업들은 삼성 SDI랑 관련이 있고 네. 그다음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국책 과제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LG화학 등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제약바이오를 보더라도 그다음에 반도체를 보더라도 이 기업이 국책과제로 선정이 돼서 어떤 성과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성과가 안 나오면은 종목 스위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레이크 머티리얼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약 2022년쯤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2023년이랑 2024년에 그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황화리튬을 시제품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삼성 SDI가 만드는 시제품에 황화리튬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밸류체인입니다. 근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 제가 한농화성을 이제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신 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농화성은 테마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LG화학이랑 연구 참여를 진행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중에서 저는 단기적 변동성 선호한다라고 하시면은 한농화성이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괜찮다. 근데 나는 단기적 변동성 선호하지 않고 모아가는 관점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 그럼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포인트는 뭔데요? 우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 약 30에서 40% 증가를 하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이제 황화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황화 리튬이 고객사의 샘플에 들어가는 양산 단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선진화할 기업은 당연히 삼성 SDI라고 판단되고 있고 삼성 SDI의 오른팔은 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보고 있고 왼팔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보고 있고 이제 LG랑 삼성 SDI랑 SK온에 약간 좀 이제 삼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은 CIS다라고 보고 있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래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동향들 그리고 전고체 가운데서 레이크 머티리얼스 관심주로 주셨네요. 바이오는 관심거리에 있는데 요즘 뭐 이렇게 핫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바이오가 그 전에 이제 한동안 이제 알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알테오젠이 시장을 확 주도하고 멱살 잡고 갔는데 요즘 알테오젠은 뭐 오리온하고 뭐 한다 그랬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죠? 뭐 비만 이런 쪽도 뭐 그전보다는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고, 그죠? 네. 요즘 학회 이런 모멘텀도 별로 좀 없고, 네. 뭐 좀 재료는 좀 소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뭐 반도체랑 네. 2차 전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같은 게 좀 명확하게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명확한 투자 의견에 밑받침하는 근거는 우리가 평상시 보던 뉴스랑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최근에 뉴스 봤을 때 당연히 뭐 조선이나 전력설비나 뭐 방산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평가를 했던 게 한 저번 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미국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연준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그러면서 차익 시현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이제 한 두세 달간의 상승분의 한 절반은 반납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 종목은 그 종목마다 색깔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를 제가 매달 말씀을 드리지만 2월 달과 3월 달만큼은 아무 종목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셀리버리가 기술 특례 상장했는데 그러게요. 7년 동안 성과를 못 보여줘서 상장 폐지가 됐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매매하실 때 이 유니버스를 갖추어야 되는 게 이 기업이 자금을 끌어와서 연구 개발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소가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거래소에서는 이 상장 유지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 기업이 정말 뭐 기술력이 있고 막 주주총회에서 막 무릎 꿇고 하겠다라고 해도 거래소에서 안 기다려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젖을 퍼붓는 게 아니고 반드시 좀 안전한 종목을 하셔야 되고 그게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날아오는 뉴스는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미국에서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4.6% 갔다가 공교롭게도 저는 이 한 달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방송 준비하는데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최근 딱 3거래일 밀렸습니다. 그래서 4.6% 갔다가 4.28%까지 내려오는데 3, 4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뭐 관세를 밀지 못할 것이다. FOMC 입장에서도 지금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게 막 강하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뭐 증권 전문가분들이나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뭐 물가는 약간 2점대 후반대에 있으면서 경제 지표가 다소 좀 아쉬우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나 뭐 나오고 있는 뉴스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 하나도 없는데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5개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포착을 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려서 안전한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를 했고 이복훈 금감원장이나 뭐 한은 총재 이야기 들어보면은 안타깝게도 뭐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우리나라 예상 GDP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이럴 때 좀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으니까 유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올해 한두 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저는 사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뉴스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한테 영향을 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나온 뉴스 전혀 제약바이오한테 긍정적인 뉴스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나온 뉴스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그 부분만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생물보안법 뉴스가 나왔는데 뭐 올해 안에 재추진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뭐 추진 일정이나 이런 거 안 나왔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해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의약품 원재료 생산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뉴스가 한 2주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뉴스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개정 이제 첨생법이 21일부터 예. 시행이 돼가지고 정말 희귀 난치병에만 적용됐던 세포치료제가 모든 질환을 확대가 되면서 뭐 지시셀이라든가 뭐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들을 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최근에 진행하면서 개파락을 좀 강하게 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런 뉴스들이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투심을 개선시켜줬지만 옥을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우리 구독자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그 환경들 이슈들 봐주셨고요. 기업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이번 주 셀트리온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죠? 네. 유한양의 얘기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종목을 콕 제가 늘 제약바이오는 콕 찍어드렸지만 오늘 특히 콕 찍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닉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알테우젠, 오늘 같은 경우는 HLB,
그다음에 뭐 이제 좀 든든한 전방 기업을 갖고 있는 뭐 리가켄바이오 이 정도. 네. 그다음에 제가 뭐 탑픽으로 말씀드릴 뭐 에이벨 바이오나 오스코텍이나 뭐 한올 바이오파마 이 정도인데 요 종목들이 그나마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수급이 몰려 있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 7, 8개 종목을 다 말씀 못 드리니까 네. 그 중에 제가 한 4, 5개 종목 갖고 왔고 그 종목들은 최근에 일주일 이내 뉴스가 나왔는데 보통은 뉴스가 나오면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뉴스가 나왔는데 외국인과 걔네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은 외국인과 걔네 좀 유망하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스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24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실적이 더 잘 나왔고 그다음에 조단위 수주가 나오고 있고 송도 공장에서 4공장, 5공장이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 2025년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여기서 삼성바이오스가 포기하지 않고 ADC까지도 사업 바운더리를 넓히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지금도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거의 뭐 10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116만 원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금은 약간 좀 셀트리온이랑 HLB한테 수급을 좀 뺏기면서 조금 차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제약바이오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바이오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은 저는 좀 아쉽다. 저는 뭐 셀트리온 강하게 민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강하게 미신 분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항상 삼성바이오스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곁다리처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의 차이는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CMO 더하기 ADC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더하기 ADC 이런 식으로 다르고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보다 2024년 하반기가 실적이 더 잘 나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4년 상반기에 실적을 못했다가 이번에 4, 4분기에 이 램시마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이런 내용을 사전에 내부 정보를 몰랐고 셀트리온 이 뉴스 나오면서 외국인 가격이 강하게 매수한 다음에 오늘 단기적인 차익시가 나왔으니까 셀트리온은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유한양행은 오늘 알테오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양봉 나왔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저는 막 워낙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니까 지금 보면은 머크사에서 만든 키트루다를 SC 제형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 키트루다 SC에 대한 매출은 2027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고 있는 단계죠. 근데 지금 머크사의 이제 키트루다가 1년에 295억 달러를 판매를 했으니까 하나로 하면은 42조. 42조라고 하는 거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1조 4천억이 나왔으니까 거의 40배 되는 매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램시마 SC의 매출은 이제 2027년부터 한 1조 4천억 정도 이제 4년에 걸쳐서 마일스톤을 수령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1년으로 하면은 1조 4천억을 나누기 4라면은 3,5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21조니까 21조를 3,500억으로 나누면은 퍼가 80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도 퍼가 60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5고 알테오젠이 80이면은 알테오젠이 고평가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 알테오젠 이 키트루다 SC 뒤에 서 있는 그 추가적인 SC들이 좀 대단하다라고 보고 저는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다 못 외우고 다닙니다. 근데 정말 이 알테오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다 외우시더라고요. 뭐 어떤 SC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읽었을 때는 이 키트루다 SC에 이어서 따라오는 SC 같은 경우 8개에서 1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알테오젠이 향후 지금은 1년에 가져가는 게 3,500억이지만 나중에는 뭐 20조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막 목표가 막 80만 원, 막 100만 원 부르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알테오젠을 11월 말에 한 39만 원쯤 할 때 적금 넣듯이 한 달에 한 주씩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악플 달렸습니다. 뭐 알테오젠 한 번에 뭐 몰빵해야지 뭐 적금 넣듯이 한 주씩 사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을 만약에 11월 말부터 한 달에 한 주씩 사셨으면은 지금 한 5주 정도 갖고 계실 거고 그러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면 이거는 지금 방송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는 작은 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억 단위로 운영하신 분들께는 어떻게 뭐 정말 작은 자금이겠지만 투자금을 몇천 단위로 운영하신 분들께는
이 알테오젠을 한 주 한 주 뭐 30 얼마 원짜리 하는 거를 한 달씩 이게 사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아마 그렇게 사셨으면 지금 평단이 한 36, 7만 원 정도 됐을 거고 한 10% 정도 네, 낮겠네. 저도 지금 알테오젠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알테오젠을 매도 시점을 정하지 않겠다. 저는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알테오젠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 뭐 60만 원, 80만 원까지 갈 때까지 보시겠지만 저는 60만 원, 80만 원의 도착 시점은 저는 2026년 말이나 2027년을 보고 있고 혹시라도 이제 아까 대표 그 박사님 말씀하신 JV 이야기 나왔는데 이 JV란 구체화되지 않았을 때는 괜히 알테오젠이 사채 발행한다는 뉴스로 나오면서 훅 밀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훅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우상 기조 보여줄 때는 내두시고 만약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뭐 하루에 뭐 6% 7% 밀렸을 때는 한 주씩 매도를 하시고 네. 나중에 또 바닥에서 다시 사시면 되시고 이대로 단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나왔을 때는 뭐 6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쪽에 얘기를 좀 했고 바이오텍도 요즘 뭐 바이오텍이 관심이 있죠, 그죠? 네. 바이오텍이 있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 바이오가 꿈만 먹고 숫자가 안 나왔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마일스톤을 받고 그죠? 성과가 나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CMO, CDMO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볼만한 바이오 주식 뭐가 있다고요? 네, 오늘 제가 우연히 이 관련 이제 대장급 종목이랑 약수효과를 얻을 종목들을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닉스랑 HLB랑 뭐 ABL 바이오랑 뭐 오스코텍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은 뭐 리가켄 바이오나 아니면 GI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안 좋아서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종목들은 오늘 좀 외국인 같게는 단기적 차익이 나오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들에 비해서 약간 좀 우선순위가 떨어졌으니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CM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에서 CMO 사업이랑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든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바이닉스한테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바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바이닉스의 실적 추이는 계속 연간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2021년이나 2022년에는 흑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닉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3년에 적자가 나오더니 굉장히 좀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2024년에도 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이 긍정적인 뉴스를 동반했을 때는 바이닉스가 꼭 낙수 효과를 얻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이닉스 리포트를 검색해봤더니 바이닉스가 2024년에는 다소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 바이오닉스랑 셀트리온이 치고 나갔을 때는 그에 따른 위탁 생산을 통해서 2025년에 매출이 반등이 기대가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차트를 보니까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기술 위치가 약간 이 파동이라고 하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파동에서 이 저점과 저점 이은 구간에서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HLB 같은 경우는 저는 분할 매수를 못 하신 분은 좀 넘기시고 분할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코스닥이 정말 좀 처참했는데 유일하게 제약바이오의 외국인 가격의 쌍끌 순매수가 유일하게 들어왔고 대부분이 HLB에 들어왔고 HLB 제약, 뭐 HLB 생명과학, HLB 테라퓨틱스 모든 종목이 다 외국인 가격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가 이슈가 있었어요? 여기는 뭐 신약이잖아요. 네, 이제 가남 신약의 네.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에서 만든 캄렘리 주맙 이 병용이 이제 에스모의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는 9월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벌써 유럽 종양학회가 다음 달로 다가왔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유럽 종양학회는 9월 달에 열리는데 그 9월 달에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아직 승인나지 않았지만 유망해 보이는 신약에 대해서는 약간 치료 가이드라인 이렇게 등재를 시켜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HLB가 등재가 되면서 정말 HLB 차트랑 수급등을 보면 처참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뉴스 동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 들어왔고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적당히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수하시고 이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3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한 3월 이제 화이트데이 전후로 좀 분할 매매 이렇게 좀 일정주 관점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HLB 권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탑픽으로 소개를 드리려는 오스코텍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네. 순서는 ABL 바이오가 먼저입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ABL로 시작하는 뭐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한 12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ABL 301이라는 파이프라인이고 현재 사노피한테 임상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그다음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면서 2022년 연간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특례 상장한 기업이고 연간 실적이 흑자를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분께서 이 언론 플레이 했을 때 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ADC 중에서는 ABL 바이오 유심히 보고 있고 오늘 이 어떤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은 오스코텍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덕분에 이제 전방 기업이 유한양의 덕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년 그렇죠. 8월에 유한양이랑 같이 손잡고 여기는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오스코텍은. 네. 네. 그래서 맥나자도 그렇고. 네, 예. 작년 8월에 항암 신약이 렉나자의 FDA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FDA 승인했다는 마일스톤 수령했고 아마 판매는 2025년부터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이는데 이 렉나자의 판매가 이제 어떤 1조 원이 좀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2024년에만 오스코텍이 수령한 이제 기술료는 950억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 유한양행은 한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 마일스톤이 토탈의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렉나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조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렉나자의 판매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일스톤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리스크로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가계 상승 이전에 상승했다가 장기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차익이 나올 때 바닥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근데 쌍바닥 구간에서 오늘 이 뉴스 동반하면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ADC 관련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오스코텍이 같은 동일한 보유기간 대비했을 때는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돼서 제 탑픽으로는 오스코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매력이 이제 또 한번 쫙 탄력이 붙으면 가는 게 이제 바이오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전보다는 이제 바이오주 물론 이제 뭐 아까 상폐되는 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도 있긴 해요, 그죠? 네네. 있긴 한데 초기에는 다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왔다가 탈락하는 기업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죠. 네, 바이오 이야기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